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자기 집안이 대부르주아 집안인데 어떤 인간다움이 없는 어떤 껍데기 뿐인 어떤 자본주의에 대한 혐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다움이든지 뭔가 어떤 다른 가치 기준이 형성돼야지 판단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 느껴지는 게 영혼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어디에서 받게 됐을까? 그러지 않아요? 아무리 지가 성장해오는 가운데에서 뭐 자본주의 부르주아들이 뭐 그렇게 살고 온갖 뭐 다 만나고 상류층으로 진행이 되고 그러면서도 뭐 자본주의 틀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욕망을 촉발하고 적극적이고 도전적이고 뭐 이런 좋은 점들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확연하게 판단할 수 있었던 어떤 그게 만일 제가 혹시 하고 생각하는 게 영혼이나 이런 것이라면 그리고 그 영혼들이 마지막 이상적인 공산주의에 대한 생각까지 다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분명 그 성장 과정에서 그거를 느끼게 할 어떤 사건이 있든지 사람이 있든지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좀 똑똑한 지식인은 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 시대가 네, 거의 뭐 그 세기말 그런 분위기 속에 다 그런 식의 이제 분위기는 있었을 것 같고. 톨스토이도 뭐 엄청난 땅들 다 팔아버리고 그냥 공동체 하려고 뭐 어떤 이런 식의 이 시대 정신으로서 그런 것들이. 네, 그 뭐 가령 우리 일제시대에서 해방되고 대부분 똑똑한 지식인들은 다 사회주의자였다 뭐 이런 식처럼 그 당시에 아주 이제 출세를 하거나 아니면 제도에 들어가거나 이런 똑똑한 사람도 물론 있었겠지만 특히 문학과 예술, 철학 이런 데 빠진 사람 중에 뭐 자본주의적이거나 이런 삶을 이렇게 지지한다거나 찬양한다거나 그럴 수는 없었던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오만 공부를 다 했겠죠. 그 속에서 이제 자기가 나갈 길을 찾으려 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 영혼, 형식 뭐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되고 그랬겠죠. 그리고 소설의 이론을 쓰게 된 얘기들 하시면서 그 도스토옙스키 얘기하고 뭐 그런 것들에 그래 이제 요래 그 다음을 넘어가면 그 뒤에 가도록 할게요. 그 뒤에서 본 이야기를 할게요. 소설이 일어남이 김나중 벌써 이제 우리 시기면 그 인문계 고등학교 재학 중에 이제 데뷔를 해요. 문학 연극평을 잡지에 기고하면서 이제 문필가로 데뷔를 했고, 그러면 15살 정도부터 직접 이제 창작도 해봐요. 제일 처음에 이제 그거 했던 게 이제 연극인데 드라마 원고를 이렇게 몇 편을 쓰고 그랬는데 이제 대학 들어가면서 그 18살 때 조금 문학을 제대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가 쓴 게 전부 엉터리락 하는 걸 알게 됐나 봐요. 그러면서 다 불질러 버려요. 지가 쓴 창작 원고를 다 불질러 버리고 창작자의 꿈을 딱 접어 버려요. 나는 창작자가 될 자질이 없다 하는 걸 딱 알고 딱 불질러 버리고, 근데 거기서 딱 하나 아주 긍정적인 걸 하나를 얻었다 그래요. 지가 문학을 보는 눈을 얻었다 그래요. 어떤 눈이냐? 딱 보고 이 정도는 나도 쓸 수 있겠네 하면 그건 나쁜 작품이라. 이건 내가 도저히 못 쓰겠다고 하면 이건 좋은 작품.
기준이 명확하네요. 기준이 명확한데요. 이 정도는 나도 쓸 수 있겠네. 그러면 뭐 안 좋은 작품이라 하는 그런 기준을 생겼대요. 그 대학을 갔고 대학 가서 이제 탈리아라는 극단을 만들어서 극단 활동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지는 극작품을 직접 창작하지는 안 하고 연출하지도 안 하고 조직 운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번역을 해요. 뭐 탈리아라는 이 극단을 그 오만 그 유럽 러시아의 유명한 희곡 작품들을 다 번역해가 헝가리에서 최초로 공연을 한 작품들도 많고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연도 최초로 했었고 뭐 이런 극단 활동도 했었고 그러면서 점점 더 이런 쪽으로 이제 더 깊게 들어갔겠죠. 문화계 인사들하고 더 어울리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깊게 들어갔어요.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들어가기는 부다페스트 대학으로 들어갔는데 정치학 박사학위는 콜로주바르 대학이라는 데서 받아요. 여기 어떻게 이렇게 갔는지 그건 잘 모르겠대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콜로주바르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아요. 받고 다시 부다페스트 대학에서 철학가로 전과를 해요. 그래가 이제 이거는 집안에서 요구한 거니까 박사학위 하나 받아준다 그러면 이제 받은 거고 언제 내 갈 길 간다 하면서 철학가로 전과해서 미학, 철학, 문학, 예술을 이제 공부를 하죠. 그 사이에 이제 독일 베를린 대학에 가요. 베를린 대학에 그 당시 누가 있었냐면 빌헬름 딜타이하고 게르크 진멜이 있을 때였어요. 그 진멜이라는 이 큰 사회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을 이제 사귀게 돼요. 수업을 청강하고 개인적으로도 알게 되고 진멜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글을 썼는데 글을 쓴 게 근대 드라마의 발전사라는 책을 써요. 여기에 이제 루카치가 처음 발표한 책이에요. 근대 드라마의 발전사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은 드라마 유럽에서의 드라마의 발전사를 이렇게 개설을 하면서 진멜의 이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서술을 한 책이에요. 진멜의 이론에 바탕을 해서 서술을 한 책인데 이상으로 되게 이것도 재밌는 일하니까 말씀드린데 그 키슈플로디 협회라는 데서 이 상을 줘야 올해 뭐 학술상 뭐 이런 걸 준 거죠. 그런데 이 협회가 굉장히 보수 단체였던 모양이에요. 근데 루카치가 상을 받고 엄청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들은 분명히 제대로 된 안목을 갖고 있는 애들이 아닌데 심사위원들은 손 엉터리 교수들인데 지가 보기에는 완전히 엉터리 교수들이고 내 책이 얼마나 잘못됐길래 자들이 내한테 상을 줄까? 그래. 지가 막 아무리 지적을 봐도 잘못된 걸 잘 못 찾겠는 거야. 근데 이제 그 당시 제일 친했던 친구가 레오 포페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자기를 구제해 줬대요. 어떻게 구제해 줬냐 하니까 네 책 진짜 잘 쓴 책이라고 장점을 몇 개를 이야기해 줬대. 그 소리를 듣고 안심을 했다고. 이 책이 루카치가 처음으로 책으로 펴낸 첫 책이에요. 이 근대 드라마의 발전사라는 책을 썼고 이 책은 게르크 진멜의 이제 이론적 시각에 입각해서 이제 쓴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지나가 버렸는데 탈리아 협회를 루카치가 스스로 창립하고 주도했다고 적혀 있잖아요. 예. 근데 탈리아 이렇게 찾아보니까 희극의 여신이더라고요. 예. 이게 좀 루카치하고 희극보다는 비극이 아니고 왜 희극으로 그 여신을 대표 이름으로 잡았을까? 이것도 조금은 좀 특이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몰라요. 루카치가. 비극이라는 희극은 굉장히 좀 비극의 작은 부분으로 줬던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상류사회의 긍정적인 이런 요소나 아니 상류사회를 비웃기 위한 뭐 이런 성격이 있었던가요? 그런 건 많이 배웠고요. 그냥 여러 명이 모여서 의논해서 정했겠죠. 뭐 특별히 무슨 그것도 저것들 나름대로 의미는 있었겠지만 그런 식으로까지 뭐 그걸 할 건 없을 것 같아요. 디오니소스 협회 뭐 이런. 예. 그리고 뭐 아까 진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1909년에 그 아까 말씀드린 근대 드라마의 발전사 중에 앞에 1, 2장 가지고 박사 논문을 받아요. 철학 박사 논문으로 제출하고 그 박사학위를 받게 되고요. 그 무렵부터 이제 독일 고전 철학 집중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요. 그 1910년에 독일 고전 철학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다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에른스트 블로흐와의 만남이라고 했는데 이 독일의 그 20세기 큰 독일 철학자 하면 이제 뭐 테오도르 아도르노나 발트 베냐민 게르크 루카치는 헝가리 사람이지만 이제 독일어로 거의 다 썼으면 루카치. 그 다음에 이제 에른스트 블로흐를 꽂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이 사람은 루카치하고 나이도 똑같아요. 똑같이 1885년에 태어났는데 이 사람을 만나서 이제 이게 특별히 이제 의미가 가진 게 철학을 하는 게 어떤 건지를 이 사람을 통해서 배웠다 그러거든요. 이 사람을 통해서 배웠다는 게 어떤 거냐면 루카치는 막 그 당시 최첨단의 학문을 했어요. 막 진멜, 베버, 뭐 싱칸트주 이런 게 그 당시 요새 우리 식으로 치면 지젝, 들레저 뭐 이런 급인 거죠. 그 당시 학계의 이론계를 지배하고 있는 최첨단의 유행을 하고 있었던 게 싱칸트주의, 생철학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 거에 막 공부를 막 했어요. 루카치는. 했는데 에른스트 블로흐를 딱 만나니까 이 사람은 그런 건 아예 없는 듯이 철학을 하더라는 거예요. 마치 소크라테스나 칸트가 철학하듯이 철학에 그래 막 이렇게 유행의 학문적 흐름을 막 쫓아가면서 이래 막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막 근본적인 문제를 톡 가지고 지가 마치 소크라테스냐 그런 식으로 철학이 이런 식의 철학이 가능하구나 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철학 공부하기가 가능하구나 하는 걸 에른스트 블로흐를 통해 배웠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 공부도 크게 이제 그래서 아마 이 무렵에 독일 관념론 칸트 읽고 헤겔 읽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도 크게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에른스트 블로흐는 자기 생에서 이제 그런 식의 큰 의미를 가졌던 사람으로 이야기를 꼭 해요. 그것도 이제 두 번째 책으로 영혼과 형식하는 거를 헝가리어로 써가지고 출판을 하고, 그 다음 그거를 그대로 독일어로 지가 직접 번역을 해가지고 독일에도 출판을 해요. 그 영혼과 형식이라는 책이 이제 그다음 나왔고, 그 영혼과 형식에서는 여기 1912년을 내면서 앞에 보면 이름은 세이들레르께 바친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이름은 세이들레르라는 사람이 그 루카치의 뭐 첫사랑은 딴 사람 있었다 하는데 하여간 진지하게 첫 번째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류화가였어요. 루카치보다 2살 연상인가 보면 여류화가인데 뭐 다 어울리는 사람들이 다 헝가리에 막 어마어마한 집안의 자제들이겠지.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가 하는데 이 이름은 쉐이들레라고 또 만나고 이제 서로 말이 됐겠죠. 그러면서 사귀었어요. 사귀었는데 막 이래 말이 통하고 이야기가 되고 뭐 좋았는데 아마 이름을 세이들레르는
이 사랑을 그런 식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해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원했다, 나한테. 그 사랑을 원한 거고, 결혼을 원한 거고, 노골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 근데 이 당시에 루카치는 결혼이라는 제도, 이런 거, 그러면 들어갈 수밖에 없던 생활이라는 것, 일상생활이라는 것, 이런 거를 내가 과연 감당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고민에 빠졌던 것 같아요. 예술하고 생활하고 과연 이게 합일이 될 수 있는가? 영혼하고 결혼이라는 게 합일이 될 수 있는가? 뭐 이런 식의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거리를 취한 거예요. 그 이름은 세이들레르한테 엄청 끌리면서도 거리를 취해. 그 이름은 세이들레르는 단지 정신적인 동반자 이상의 것을 요구를 하는데 루카치는 그 선을 안 넘으려고 그래. 그 고민을 했던 것. 그 예술과 영혼과 이런 것들과 삶과 어떻게 합일 가능한가가 이 영혼과 형식에 실린 몇몇 텍스트의 주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름의 에세이라고 불러요. 계속 지하고 이름의 관계를 어떻게 풀 건가를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글을 쓴 거죠. 실제로는 딴 작가, 딴 작품을 가지고 글을 쓴 건데, 실제 지 문제의식은 과연 삶하고 예술이 합일 가능한가? 뭐 이런 식이 있잖아요. 지 삶은 예술적 삶, 뭐로 어쩌면 그런 삶의 그 예술로서의 삶, 뭐 그런 식의 길을 고민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이분법적으로 보는 거죠. 생활하고 이건 합일될 수 없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 뭐 이런 와중에서 썼는데 고마 이름은 세이들레르가 홧김인지 삐짓인지 아니면 루카치하고 관계가 끝났다 생각했든지 딴 남자랑 결혼을 해버려요. 딴 남자랑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이 엄청 불행했죠. 1912년에 루카치가 피렌체에 가 있었어요. 그때 피렌체에 가 있었는데 거기서 신문을 딱 보니까 이름은 세이들레르가 다뉴브강에 몸을 던져 자살했다는 기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워낙 유명한 집안의 자제고 유명한 사람이니까 신문에도 난 거죠. 그러면 이제 엄청 이제 충격을 받는 거죠. 그 이름을 구할 수 있었던 사람이 나인데 결국 내가 죽였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고비를 가죠. 그러면서 이제 쥐도 죽을까 말까까지도 가는 그런 고민을 하다가 결국 넘어서죠. 넘어서서 그거를 이론적으로 결산하는 시도로 쓴 책이 마음의 가난에 관하여라는 글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 한 시기를 마감을 해요. 그러면 이제 에세이 시기라 하는 걸 일종 마감을 해요. 이걸로 이제 이름과의 관계도 마감을 하고 용어과 형식의 시기도 이제 마감을 하고 만일 지금 설명한 대로 예술과 형식이 그런 식의 고민에서 써졌다면 그러니까 영혼과 형식은 어떤 갈등 관계로 이해한 건가요? 아니요, 영혼과 형식이 예를 들어 결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형식은 예술 형식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혼과 형식일 때 형식은 1차적으로 예술 형식이고, 물론 철학도 있고 형식이고, 철학도 형식이고, 근데 1차적으로 예술 형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술 형식.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게 윤리로, 관심이 이제 윤리로 가요. 마음의 가난에 관하여 이후에 관심이 이제 윤리로 가고, 미학으로 가고, 이제 본격적인, 그러면서 이제 진짜로 학자가 되는 길로 가요. 학자가 되는 길로 가는 게 1912년에 아까 피렌체에 있다가 앞에 베를린 대학에 있다가 피렌체에 잠깐 갔다가 하이델베르크로 가거든요.
하이델베르크 가서 누굴 만나냐 하면 그 하이델베르크 대학이 그 당시에 이제 막스 베버가 있었어요. 그 막스 베버 서클에 들어가요. 그럼 그 당시에 유명한 에밀 라스크라든지 막스 베버라든지 스테판 게어르게는 막스 베버 서클이 아니라 그쪽 딴 그룹의 시인인데 그런 그 유명한 학자 예술가들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있으면서 이제 안착할 곳을 찾았다라는 느낌을 가져요. 그러면서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이제 교수가 될 생각을 해요. 교수가 될 생각을 하고 그 논문을 써요. 그 이제 그 하빌리타치온의 교수 자격 논문을 써요. 교수 자격 논문을 쓰는 게 이제 미학이에요. 미학 관련해서 이제 논문을 쓰거든요. 논문을 쭉 쓰는데 하이델베르크에서 막스 베버 그룹에 섞여서 같이 지내고 그다음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교수가 될 생각을 하고 미학 논문도 쓰고 있고 이러다가 있는데 전쟁이 빵 터지는 거예요. 1914년에 1차 대전이 터지잖아요. 1차 대전이 터지면서 그 1차 대전의 충격, 1차 대전의 충격하고 1차 대전이 터지자마자 그 독일 지식인들이 보여준 태도, 특히 3인당이 보여준 태도, 이런 거에 완전히 충격을 받게 돼요. 쫙 전쟁을 지지하는 분위기였거든요. 독일은 심지어 게어르크 진멜 같은 사람도 내가 나이만 젊어서도 참전했을 건데 했고 에밀 라스크는 심지어 참전을 해요. 죽어버려 참전해가 전쟁터에서 죽어요. 그럼 교수라고 안 가면 안 갈 수도 있었을 낀데. 뭐 서부 전선 뭐 이런 거 보면 전쟁 났다고 막 학생들이 모자 집어던지고 환호하고 이런. 그래 거기에 충격을 받아요. 이 당시에 루카치 말로는 이 사람들이 그런 거죠. 다 부르주아지적 삶, 이 이제 개인주의적, 합리주의적, 자본주의적 합리주의와 개인주의가 극단에 이르러서 이거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이 다. 예. 그럼 이제 합리주의와 개인주의 이런 것들이 극단에 이른 삶이 있는데 이 삶으로는 이제 멸망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대략적 지적 분위기는 전쟁이 빡 터지면서 뭔가 공동체적인 게 생기는 거예요. 형제적인 게 생기고 뭐 이런 거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참호 속에서 맺어지는 형제 뭐 이런 건 새로운 인간형이 태어나는 거예요. 합리주의적 인간, 개인주의적 인간이 아니라 그런 인간, 그런 문화적인 것들을 싹 떼볼 수 있는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까지 있었던 거예요. 초반에는 거의 뭐 실제로 이제 참전을 해보고 그 다음에 전쟁이 좀 더 지나고 나서는 전부 다 반전으로 돌았어요. 끝까지 전쟁 지지하고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똑똑한 지식인 치고는. 그런데 똑똑한 지식인들 초반에는 다 전쟁을 이건 어쩔 수 없는 전쟁이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거든요. 심지어 그 토마스 만까지도 그랬고 막스 베버까지도 그랬고 물론 이 사람들은 나중에는 다 반전으로 돌아서지만 그런 거에 루카치는 너무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루카치는 처음부터 철저하게 이제 전쟁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전쟁에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그 루카치가 그런 입장을 취했던 건 또 하나가 그런 게 있었어요. 초창기에 그 무정부주의적 세례를 받았거든요. 무정부주의적인 사상도 있었어요. 루카치한테 루카치가 헝가리에서 막스주의를 접하게 된 통로가 헝가리에서 막스를 번역하고 이랬던 사람이 서보라고 무슨 서버인지 모르겠는데 서보라고 하는 아나키스트예요. 이 사람이 막스를 헝가리에서 처음 소개하고 번역하고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한테 이제 영향을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막스주의를 접할 때 제일 처음에는 진멜의 눈을 통해서 막스는 위대한 사회학자다 이 정도로 이제 봤어요. 진멜의 눈을 통해서 막스를 이해했다면 그 다음에는 간 게 이제
무정부주의의 눈이 좀 섞인 식으로 이제 막스주의를 받아들이고 그런 입장이니까 전쟁에 찬성할 리가 없죠. 애당초 국가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이니까 이 병력제, 징병제 이런 거는 완전히 노예적인 그런 제도라고 보는 거고 국가도 이 조직화된 죄의 덩어리, 부도덕의 덩어리 이런 식의 관점으로 이제 보는 거니까 이 전쟁에 그 지지할 리가 없죠. 이런 입장에서 충격을 받고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미학 논문, 교수 되려고 쓰던 논문을 집어치우고 뭘 쓰려고 했냐면 도스토옙스키론을 쓰려고 했어요. 도스토옙스키는 이제 1910년대에 들어가면서부터 도스토옙스키를 쭉 빠졌는데 이 막스 베버 서클에서도 도스토옙스키는 항상 단골 주제였대요. 그 당시 서유럽 지식인들, 동유럽 지식인들한테 도스토옙스키는 완전히 이거는 성인 비슷한 그런 식의 히트를 칠 때였나 봐요. 이거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세계의 메시아 같은 그런 게 이제 지적 분위기 속에 있었나 봐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 건가 뭐 이런 게 맨날 토론되고 그랬나 봐요. 루카치도 이제 그 분위기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러시아에서는 이 서유럽의 이런 거하고는 다른 뭔가가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럼 이제 톨스토이,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도스토옙스키, 그 다음에 러시아 테러리스트들 이런 것들 속에서 서유럽, 유럽의 문명과 유럽의 이 문명, 그 다음에 유럽 문명을 떠받쳐준 윤리, 역사 이론 뭐 이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뭔가를 거기서 찾을 수 있을 거다. 지 나름대로 1차 대전의 충격 속에서 그 대안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느꼈겠죠. 그러면 그 대안을 찾는 길을 도스토옙스키를 통해서 찾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스토옙스키를 통해서 새로운 윤리학과 새로운 형이사적 역사 철학을 제시하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포부를 가지고 출발을 해요. 출발을 해가지고 쭉 나가는데 결국 완성을 못 시켜요. 이게 이제 메모만 남았어요. 발췌만 남고 결국 완성을 못 시키고 그 서론장으로 쓴 게 소설의 이론이에요. 그 도스토옙스키론을 쓰려고 하다가 그러려면 이제 도스토옙스키로 들어가기 전에 쭉 유럽의 역사를 이 도스토옙스키 소설의 이론 마지막에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도스토옙스키는 소설을 쓰지 않았다라고 그래요. 고대 그리스의 서사시가 있고 근대 자본주의의 소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도스토옙스키는 소설이 아니에요. 그건 새 세상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는 소설을 쓴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 소설의 이론에서 루카치한테는 근대 자본주의에 해당하는 장르, 서사 형식이 소설이거든요. 근데 도스토옙스키는 달라. 이 서유 유럽에서 나온 소설하고 완전히 달라. 이거는 새로운 거야. 이름을 뭐라고 붙여야 될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형식의 서사시라고 해야 될지 하여간 이건 달라. 그래서 도스토옙스키 쓴 건 소설이 아니야. 이까지가 소설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서사시가 뭔지 소설이 뭔지를 쭉 밝히고 그 속에 유럽의 역사를 쭉 밝히고 근데 도스토옙스키는 이것들하고 완전히 다르더라. 그러면 도스토옙스키는 과연 뭔가 이게 이제 본론에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서론으로 쓴 게 소설의 이론이고 결국 남은 건 소설의 이론밖에 없는 거예요. 소설의 이론만 딱 남았던 거고 도스토옙스키 노트는 메모만 남았다가 1985년에 메모가 이제 출판은 됐고 소설의 이론은 그 당시 써서 학술지에 발표를 했고 책으로는 1920년에 책으로 출판이 됐고 근데 여기 보면